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멀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해안가 강풍과 너울성 파도는 여전합니다. 난마돌이 직접 강타한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강풍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두고 오간 메시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인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격이 걱정이라고 비판하는 등 남북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순방 첫 방문지인 영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열리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두 번째 순방지인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서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 정상과 왕족 등 각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례 행령을 따라 조문 인파가 100만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전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오선의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선출 의총에서 61표를 얻어 42표를 얻은 이용호 의원을 누르고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과거 바른정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원내대표 당선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의 안정과 정기국회 성공, 또 외연 확장과 국민 통합, 대통령실과 정부와의 건강한 관계 정립 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다만 사퇴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2016년과 2021년 새누리당 당대표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죠. 석패한 경험이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차기 당권 제도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엔 독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당의 지지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정기국회와 관련된 현안은 압도적 다수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절차들에 따라서 정리되는 걸 봐가면서 다시 당원들,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 의원 61표, 이용호 의원 42표 얻은 것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 향후 정치적인 입지 전망을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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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잖아요. 네. 주호영 의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주호영 의원이 됐어요. 근데 61표가 나왔고 이용호 의원도 42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결과로만 보면은 윤심은 없다죠. 네. 결과만 보면 결과로만 보면 윤심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뭐 주호영 의원 추대론이 압도적 분위기 속에서 그랬죠. 아마 한 8대2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많아야 한 8대2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6대4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이제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 초선 재선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뭐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될 텐데 여기서 뭔가 당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는 안정,
그리고 이용호 의원한테는 변화. 다시 얘기해서 안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다시 얘기해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에서도 변화에 대한 목마름은 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혁신이도 실은 있지만 변화가 네.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 이것이 이제 정치사법화 문제 때문에 예. 이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훅훅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 아니겠느냐. 6대 4도. 그럼요. 예. 그건 42표의 이른바 반란표가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 61대 42가 친윤대 비윤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형식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직전 비대위원장인데 직무정지를 또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좀 다른 혁신적인 안을 가지고서 당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면 좋겠는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네. 윤리위도 조기 소집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는 더 흔적 지우기에 나서는 그런 전개 국면이라면 예. 적어도 원내대표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도권이나 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나 또는 차라리 충청권이. 근데 충청권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단 말이거든요. 네. 좀 PK 지역, TK가 아니라 PK에 지금 PK 여론이 안 좋습니다, 별로. 그런데 예. PK에 한 3선 정도의 적임자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교수님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 네. 숨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약에 정진석 비대위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 당 대표 대행까지 맡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28일 날 법원 결정이 정말 예측이 힘들잖아요. 다만 1차 가처분을 맡았던 판사가 그대로 맡고 있다는 것이 변수라고 하더라도 네. 일부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정진석 비대위도 또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원내대표도 아주 굉장히 경륜과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아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투톱이지만 언제든지 원톱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실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형이 아니고 혁신형으로도 갈 수도 있다. 예.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금 치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당 개혁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원래 비대위와의 소관이지만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또 정문정지를 당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임무가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기국회가 정말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새 정부가 출범해서 각종 국정 과제를 법제화시키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아니 공약을 해놓고 나서 실현이 안 되는데 그런 정당한테 우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네. 더불어서 지금 야당은 아주 파상적인 공격을 좀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과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예.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네.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경륜과 경험이 있는 이러한 분이 결국 원내대표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권력을 운영하는 핵심 층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고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현주 교수님은요. 지금 단순히 이 관리형 비대위를 넘어서 혁신형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2차 비대위도 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3차 비대위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원톱으로 가야 되는데 원톱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합하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의 분석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 대표 직무 대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과연 혁신형으로 앞으로 당을 전개하는 그렇게는 어렵게 봐요. 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 동안을 본인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용호 의원의 42표가 비윤이나 반윤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예, 하지만 예. 지금의 해결 방식에 동의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42표 정도의 비율에 지금의 문제 해결 방식에 공감하지 못하는데 혁신적인 지도부가 될 수 있는 무게가 실리냐? 그건 어려운 거죠. 그건 여론상으로도 어려운 거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다음 전당대회까지를 잘 관리하고 크게 이탈이 없게, 특히 5선의 중진이기 때문에 TK라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카드를 빼드는 것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까? 대구입니다. 네. TK 7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보다도 유연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라면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대통령과 윤심이 실려 있는 또 윤핵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조영호 원내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당의 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도 했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시작이 됐는데 관심 있는 거는 그 결정이 어느 때 나오냐는 거죠. 언제 나오느냐? 그게 제가 예, 28일 이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책 파장은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커요. 네. 만약에 28일 이전에 나와서 지금 뭐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그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뭐 당원권을 1년 정지할지 2년 정지할지는 뭐 판단하겠지만 네. 더 강한 징계라는 거는 결국은 탈당 권유인데 탈당 권유는 거의 제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28일 이전에 탈당 권유나 제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려서 28일 이전에 할 거냐. 예. 아니면 28일 그건 너무나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후폭풍이 크기 이해할 때문에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28일 이후에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징계까지 해서 탈당까지 하고 28일 날 이후에 비대위가 다시 정지된다고 한다면 예.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간은 6개월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거예요. 예. 지금 9월인데 내년 4월까지인단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관리형으로 되지 않는다. 42표 속에서 함축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관리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을 하지만은 28일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할 수 있는 행보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 함축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해보면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과거에 2016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갔었고 예. 그리고 2021년에도 당대표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벌써 2차례, 3차례고요. 본인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언제 확실시 되느냐? 28일 이후로 예상되는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예.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윤리위의 전개가 저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28일보다도 더 이전에. 예. 왜냐하면은 오늘이 19일이죠. 어제 윤리위가 열렸거든요. 네. 이게 윤리위라는 게 시간이 더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 계속해서 관련되는 보도와 이준석 전 대표는 유엔에까지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6월 28일 징계 결정 여부가 이야기 나오다가 7월 7일에 징계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이걸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가게 되면 아. 너무 길어지면서 네. 더 큰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28일 이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권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탈당 안 하거든요. 왜? 반발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어느 정도 이런 절차적인 정리가 되는 것은 대체로 연말 정도 가까이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오면은 또 이준석 대표는 또 가처분 신청한다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리위가 시간을 끌 이유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 윤리위 위원장의 경우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단호한 답변 내용이었거든요.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품위 손상이 있었는지는 말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저는 이걸 시간을 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시간을 끌지 네. 않을 것이다.
김영준 교수님은 그 시점이 중요하다까지 그게 말씀해 중요하죠. 주셨고.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탈당 권유는요. 열흘 이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결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제목이 돼버리거든요. 제명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 전 오히려 대표가요.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이 얘기 했잖아요. 제명 시나리오 가동할 것 같다. 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왜냐하면 지금 28일 판결에 대한 부분들에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3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의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고심 끝에서 네. 결국 이제 윤리위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윤리위에 지금 출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징계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28일 이전과 이후에 윤리위 결정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네. 28일 이후에 법원의 결정이 기각이냐 인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지금 애석하게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네. 집권 여당이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북한의 변수도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끈다는 거는 굉장히 집권 일찍 집권당으로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일찍 나올 수도 있겠으나 예. 저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예. 28일 날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잠재울 수 있는데 네. 이걸 또 앞에 내세우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결국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미리 했다라고 그런 하는 이야기 나올 음모론적 수 시각이 있죠. 나올 수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은 결국 당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면 예. 그건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가처분 신청의 효력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네. 신청 자체의 효력이 없어질 것. 저는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판결문의 내용은 법률과 또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더라도 또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등 또 청년 조직에서 또 관련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처분이 이제 일단은 심리일이 28일인데 28일 날 완전히 법원에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 여부가 인용될지 기각될지가 그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 더 뉴스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김영준 교수님도 여론 전문가시지만 저는 이걸로 이 여론의 후폭풍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지 몰라도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져올 여론의 파장은 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리위요. 국민의힘 윤리위 같은 경우는 항상 독립적인 기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윤리위에 소속돼 있는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의원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을 해야죠. 이런 문구가 나왔거든요. 물론 정진석 위원장 측은 위원장 되기 전에 의원 시절에 주고받았던 문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윤리위원하고 정진석 의원하고의 주고받은 문자가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이게 당 윤리위하고 당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네. 의심살 수 있잖아요.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 문자가 8월 13일 날 네.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윤리위에서 실은 이준석 전 대표를 1차적으로 징계를 할 때 불러서 장시간의 그 소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그 내용을 저희들은 몰라요. 새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유상범 의원은 이제 윤리위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떠한 소명을 했고 그때 분위기가 위원들이 그 소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유상범 전 의원이라고 그렇겠죠. 보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왜 6개월이라는 그 중징계는 다들 이례적이었잖아요. 저렇게까지 나올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소명하는 거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증거 인멸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기소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 윤리위 전체에서 있었고 그 결과 6개월이라고 하는 다음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 네.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네. 오늘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윤리위원회와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충분한 오해를 살만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7월 7일에서 7월 8일로 넘어가는 장시간 진행됐던 윤리위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방금 전에 김영주 교수님 설명대로 분석대로 유상범 의원이 그토록 예. 성상납 의혹 정황이 강했다면 그 내용을 명분으로 해서 왜 징계를 당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 명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정확하게는 단지 정황일 뿐인 것이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것 자체에 불복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 뒤에 있었던 비상상황 선포되고 또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차라리 이런 문자를 통해서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윤핵관 호소인으로 분류가 됐던, 네, 그러면 네. 오해받기 딱 십상이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따봉 이 문자가 예. 엄청난 의혹을 불러일으켰듯이,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무에도 개입하고 관여하고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유상범 의원이 적어도 지금 윤리위에는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 윤리위가 지금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텐데 예. 이 문자를 통해서 이게 8월 13일이고 9월 13일이고 간에 예. 더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어요. 네. 어젠가요? 받았고, 그리고 경찰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단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공소시효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기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문자가 공개가 된 겁니다. 어떻게 가이드라인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근데 거거든요. 그거는 뭐 시점의 문제죠. 이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 아니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된 게 며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나왔던 걸 가지고 현 시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예. 나름대로의 무리한 거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세세하게 맥락을 보지를 않고 현 예. 상황에 대한 걸 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에서 나오고 새로운 분을 붙이는 하여튼 간에 하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항희 윤리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죠?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예. 한 겁니다. 그리고 윤리위의 과반수 이상은 다 외부 인사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윤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이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그러면 이항희 위원장을 영입을 했어요? 예. 그만큼 뭐냐면 그분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영입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상황이 워낙 복잡하게 꼬였기 때문에 문자 하나 발언 하나 가지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확장 편향이 돼가지고 이게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4주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글을 올렸죠. 이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이 내용을 놓고서 여야 공방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글은 남북 간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돼야 할 약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현안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를 놓고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명에서 깨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 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의 또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진석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 이 뉴욕타임스하고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내용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지 5달 만에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본인은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죠. 대한민국의 정치는 항상 반호법이 있어요. 절대로 반드시는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예.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함의는 뭐냐면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면은 결국은 본인이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이 뜻 속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금 당대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의 구심점이 지금 누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아직까지 예. 구심점. 그래서 매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양산을 가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가서 간접적 예.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한 합의라는 부분이 그동안 쭉 잘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정권이 바뀌어서 깨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거와 맞지만 네. 지금 묻고 싶어요. 이재명 그분 당대표한테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데 무슨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죠? 저는 이어진 게 별로 예.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실질적 성과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비핵화는 없다라고. 아니 핵을 전제로 한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는데 이게 실제적 성과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담대한 구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예.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전 정부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거는 거의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죠. 국민들이 설득력 있는 것이지 북한은 전혀 문제가 없고 대한민국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김영일 교수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에 네.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전직 대통령이 뭐 메시지 낼 수가 있죠. 그것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또 가장 크게 공을 들였던 것이 또 남북 관계였기 때문에 네. 9.19 군사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네. 그걸 뭐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 저는 공과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목했던 그런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남북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한반도 평화에 동참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비핵화가 잘 안 된 것도 있죠. 심지어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이후에 폭파되는 그런 험난한 시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잘 된 것도 있고 잘 못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하나의 이슈나 또는 비핵화의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서 문재인 정부 때는 꽝그리 잘못됐다. 남북 관계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점은 그래도 노력이 있었는데 어떤 점에 해결이 안 됐다.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지금의 정권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심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도층의 인식은 이럴 겁니다. 남북 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는 그만큼 기대가 있었겠죠. 하지만 비핵화가 안 되고 또 북미 관계도 많이 어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또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한 거지. 문재인 정부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인식하면 밑도 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현안 메시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현안 메시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간간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일 교수님도? 뭐 저는 뭐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한 말이 지금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별이 안 가요. 제가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다 농담으로 들었었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대 업적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남북한 평화체제 그렇죠. 구축이라고 예. 볼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됐고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왜 없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도 굉장히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공과 과를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은- 인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잠깐 교수님 예. 말씀 중에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우리 더 뉴스 애청자분들이 많으신가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출마가 가능합니까? 아, 이건 헌법상으로 힘들죠. 왜 중임할 수 없다라고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다만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네. 얼마든지 정치학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있고 예. 다른 거는 파워, 권력이 있는데 권력보다 영향력이 더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 그 정치에서 나오는 얼마든지 권력은 이제 물러났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목소리도 내고 결집도 하고 그리고 뭐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민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 그건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배종차 이사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70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온의 접종 범위가 3차와 4차까지 확대돼서 오늘부터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407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5,000명 넘게 줄면서 지난 7월 11일 이후 70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봐도 10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000여 명, 2주 전보다는 18,000여 명, 절반 가까이 줄어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신규 확진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9,118명, 해외 유입이 28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9명 증가한 50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가 됐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39명으로 치명률은 0.11%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온의 3, 4차 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스카이코비온 백신 3, 4차 접종은 사전 예약 사이트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할 수 있고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스카이코비온의 추가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3차와 4차 접종 사용을 허용했는데요. 연구 결과 기존 백신을 기초 접종한 뒤 스카이코비온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BA1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51.9배, 하위 변이인 BA5에 대한 항체는 28.2배 많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다만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했다면 3차나 4차 접종도 mRNA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빙하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동산 매매가 끊긴 상황에서 그나마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활발한 편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덜하고 저금리에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쏠림 현상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이하 매물 시세가 6억 원 이하인데 올해 거래는 모두 12건 이뤄졌습니다. 같은 단지인데도 6억 원을 훌쩍 넘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의 매매는 단 2건뿐입니다.
이 처음 직장만 하는 사람들 그 대출이 그분들은 조금 싸잖아요. 일반 대출보다. 그러니까 움직이겠지. 아무래도 젊은 사람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결혼 안 해도 이렇게 군가하잖아요. 그런 사람.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거래 1,100여 건 가운데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45.6%에 달합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대상 기준이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저가 주택은 대출이자 부담이 덜한 데다가 정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어서 실거주 용도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뒤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매물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이신 분들이 중과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는 내년 5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매물로 내놓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기준이 상향되거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 회수 명령이 내려진 LG 생활건강 물티슈가 기존에 알려진 양보다 무려 9배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LG 생활건강 측은 전량 회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팔리거나 써버려서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 올해 안에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LG 생활건강 베비언스 올리7 에센셜 55 물티슈입니다. 검출됐던 살균 보존제인 MIT, CMIT는 몸에 닿으면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화장품과 생필품에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LG생활건강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뒤늦게 공지한 데다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숨기려 한 정황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LG생활건강은 제품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문제는 일련 번호 1개, 생산 설비 1개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전량 회수라는 말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YTN이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니 사실은 유해 물질이 들어간 물티슈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7,920개의 9배가 넘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중국 업체가 설비를 청소하다가 묻힌 채 납품한 부직포가 검출 원인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물티슈를 위탁 제조한 업체는 오염된 부직포 한 롤을 다 썼는데 이렇게 만든 물티슈가 7만 6천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알려진 것의 9배 이상 생산 유통된 오염 물티슈는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문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됐는데 회전 주기가 한 달에서 석 달인 물티슈는 이미 대부분 팔리고 사용됐습니다. 식약처 명령받은 제품 7,920개 가운데 회수된 건 161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신고해서 회수한 건 단 1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전량 회수 결정 뒤로도 한 달 동안 전체 회수율이 5%대에 그쳤고 문제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별도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수 명령을 내렸던 식약처도 문제입니다. 해당 물질이 의무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7월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검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업체인 LG 생활건강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LG생활건강은 문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에도 정상과 비정상이 섞일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물티슈의 짧은 소비 기간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에 물티슈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위탁 제조업체에는 제조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은 물티슈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코치 이규현 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도 적용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이 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와 함께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10대 제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와 함께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첫 재판은 내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상암동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 마포가 복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서울시장은 신규 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선정 즉각 백지화하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자 신문 사회면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30세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동료 직원이 이런 가해를 했습니다. 보면 스토킹이라든지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팀인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풍 남마돌은 일본 북부 해안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력은 중간 강도로 한 단계 약화했고 내일 낮이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태풍특보는 완화되고 있지만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 지방은 오늘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모처럼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이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대전은 14도, 부산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4,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